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염불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염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최근에 하여간 숨차게 달려왔는데 네. 좀 피로한가요? 하여간 이틀 연속 내렸어요. 네, 조금 치워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약간 이제 한 저점 대비해서 미국은 한 20% 올랐는데 예. 한국은 한 10% 올랐는데요. 예. 일단 지금 추가 상승 동력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쉬어가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매일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게.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들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는 사실 그동안 코스피가 한 4주째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이번 네. 주는 조금 혼조세 보이고 있고 주 초반에 좀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절 때문에 휴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너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좀 약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국내에서는 또 현대차 그룹이 이번 주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뭐 분사 얘기도 좀 나오고 예. 일부 좀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증시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예.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있었지만 피크아웃 우려에도 좀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은 좀 잘 나왔고 다만 이제 2,500선을 이렇게 넘어선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매일 좀 이어지거든요. 예. 뭐 이번 주에도 지금 하루 빼곤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기관들이 또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좀 매도가 약간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신재생 에너지주도 사실 좀 너무 좀 달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면서 아무튼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뚜렷한 뭐 이슈 없이 그냥 좀 밋밋하게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FOMC 7월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이번 그 FOMC 7월달 의사록에서는 일단 이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의지는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아마 9월에 FOMC가 이제 그 일정이 있는데 0.5%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지 않나. 0.75%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의사록을 봤을 때는 0.5% 정도 일단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6월달 이제 FOMC 회의록에서는 경기 침체란 단어가 없었는데 네. 이번엔 경기 침체란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약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 파웰 의장이 지금 어느 시점에 오면은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게 이번 의사록에 고스란히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런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제어보다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들이 그동안은 계속 좀 강했는데 네. 뭐 물가를 안 잡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번 어쨌든 FOMC 의사록에는 경기도 좀 신경 쓰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감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보다 오히려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유가 향방 또 이제 물가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국제 유가가 120달러에서 지금 89달러, 88달러까지 좀 급락을 하면서 사실 이게 유가 꺾이면서부터 7월, 6월 말인가요? 7월부터 외국인 매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매도만 하다가 그래서 국제유가의 하향 조정은 증시의 호재인데 물론 이제 이 유가가 떨어진 게 사실은 공급이 증가해서 떨어졌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지금 떨어진 거는 사실 수요 부진 때문이죠. 예. 근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날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유가 하락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가 자체가 빠진 거는 뭐 나중을 봤을 때는 국내 경제에는 도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호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급이 좀 늘어나면 좋은데 저도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 크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그렇다고 공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 이후로 큰 변동 없이 공급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변수는 좀 한 두 가지가 있는 게요. 일단 이제 그 겨울이 또 올 텐데 지금 유럽이 천연가스 문제가 좀 일부 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공급을 계속해서 줄여버린다면
원유로 대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원유 수요는 늘어날 거고 또 그럼 원유 공급이 또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 유가가 또 한번 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게 하나 변수고 근데 이거는 또 공급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게 계속 이란 핵합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란이 만약에 미국과 핵합의를 하게 되고 이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이란산 원유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공급이 크게 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유가 이것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는 공급 쪽에서 한번 이란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수요 쪽에서는 유럽 같아요. 유럽의 천연가스가 만약에 부족하면 원유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단 약간의 그 연말까지 국제유가를 좀 움직일 수 있는 변수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그냥 국제유가는 뭐 오르면 한 100달러, 빠지면 80달러 내외에서 좀 박스권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달부터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참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은 7, 8월에 이제 IT 가전하고 자동차는 뭐 보니까 계속 샀는데 네. 나머지는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순환매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어떻습니까? 시장이 뭐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외국인 수급보다도 좀 아쉬운 거는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좀 도와줬으면 근데 기관 투자들이 2,500 넘으니까 비중을 또 줄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고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 4.1조를 샀거든요. 예. 꽤 많이 샀죠. 근데 6월까지 순매도한 물량이 한 1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팔다가 6개월 내내 7월부터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일단 달러가 요새 좀 약해졌습니다. 네. 최근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유가 꺾이면서 물가가 이제 정점 찍고 꺾이는 거 아닐까 이 기대감 그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겠지. 이 부분이 일단 외국인 매수 심리를 좀 자극시켰던 것 같고 또 올해 상반기부터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삼성전자나. 근데 또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또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부진했지만 삼성전자는 또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저평가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국적이 되게 또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식 비중이 많은 국가가 미국계입니다. 미국계가 한 41% 갖고 있는데 미국계가 들어왔을 때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 7월부터 외국인 이 순매수 중에서 미국계가 1.7조 원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미국계는 주로 장기 펀드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외국인 중에서도 미국계가 좀 많이 산 건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또 참고로 6월 달에는 노르웨이나 싱가포르는 이제 국부 펀드가 많거든요. 거기서 좀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외국인도 성격이 되게 다릅니다. 막 그냥 단타하는 헤지 펀드가 있고 이런 장기 펀드가 있는데 그래도 올해 내내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해봤을 땐 외국계 중에서 장기 펀드는 좀 들어왔어요.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가 결국은 뭐 계속 이제 경기 지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뭐 소비, 생산, 투자 사실 모두 참 안 좋았는데 중국 부진이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 과히 뭐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당연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경기 민감형 산업 구조고 전체 수출의 한 25%, 또 홍콩까지 포함을 하면 30%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이런 지표 부진은 우리의 수출을 또 이렇게 상승을 좀 막는 요인이라서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표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산업 생산이 이번에 3.8% 증가를 했는데 예상이 4.3이니까 좀 생각보다 부진했었고 특히 그 민간 쪽에서 증가세가 좀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들의 생산이 좀 많이 이렇게 증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좀 악재였고 소매 판매도 2.7%인데 원래 한 5% 증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훨씬 못 미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뭐 인테리어라든가 가구, 건축 이쪽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우리 한국 경제도 당연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실제 한국 같은 경우 수출 내역 보면 중국 수출이 줄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또 수입은 많아요. 중국에서 수입은 많이 하는데
수출은 또 줄고 있어요. 주로 소재를 수입해서. 예. 그래서 말씀하신 2차전지 소재나 이런 거 수입을 많이 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걸 많이 또 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역 수지가 좀 적자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진은 일단 한국 증시에는 당연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건설, 부동산 위주 성장을 좀 지향하려고 참 네. 노력을 하는데 산업 구조 바꾸고 그러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부진이 깊어지니까 보니까 뭐 금리 인하했어요. 네. 이게 이제 부양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10월에 시진핑 주석 3년임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치 행사인데 이 3년임 앞두고 공격적인 부양책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중국이 그 MLF라 그래가지고 중기 유동성 창구 금리인데 이게 뭐냐면 인민은행이 이제 그 시중은행들한테 이제 공급하는 금리입니다. 예. 이제 대출해주는 그걸 10bp 그러니까 0.1% 인하를 했는데 보통 이걸 인하를 하면 그 후속타로 실제로 이제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있잖아요. 이거를 예. 연달아 또 인하하는 게 관리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는 이제 본격적으로도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시장이 예상한 강도보다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0.1%면 너무 좀 찔끔찔끔 내리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예, 어렵다. 이런 어렵다 거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금리를 또 세게 낮추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러면 또 외국계 자금이 또 탈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고민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3년임을 해야 되는데 그 치적 중에 하나로 제로 코로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봉쇄를 예, 못 푸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또 경제로 보면 굉장한 치명타고 그래서 올해 사실 5.5% 목표로 성장률을 잡았는데 지금 속도면 4%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딜레마인데 아무튼 10월 달에 3연임을 좀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는 하고 있어요. 뭐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뭐 풀었다 조였다 하지만 그래도 4, 5월 달에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좀 벗어났거든요. 예. 예전보다 강도는 좀 약해졌고 그리고 어쨌든 9월, 10월 달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부양책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계속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좀 전면에 나오는 사람이 리커창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중국 그 지방 정부 이렇게 좀 한 번씩 가가지고 강도 높게 주문을 하나 봐요. 경제 부양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물밑에서는 부양책을 좀 쓰려는 노력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그러면 좀 시계를 넓혀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뭔지 좀 한번 네, 정리해 보죠. 종목 말씀드리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8,539억 샀고요. 삼성 SDI를 4,689억, 예. 현대차를 4,012억, SK하이닉스를 2,750억, 현대미포조선을 2,154억, 하나솔루션을 1,576억, 현대모비스를 1,550억, 기아를 1,538억, LNF를 1,481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을 1,330억 정도 이번 그 한 달 동안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특징이나 뭐 경향성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2차 전지 쪽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미국 쪽 수혜가 좀 있다 보니까 예. 많이 샀고 이번에 보니까 현대차, 모비스, 현대모비스, 기아까지 3사를 다 골고루 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에 대해서 일단 매수를 많이 한 게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셀트리온을 어쨌든 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매수를 했던 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한 달 새 매수한 종목은 어떤 건지 좀 한번 체크해 보죠. 네, 기관 투자들은 카카오를 제일 많이 샀고요. 1,668억을 샀고 LG화학을 1,556억, 셀트리온을 1,432억,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1,168억 샀고요. LG전자를 1,029억, 하나솔루션을 1,020억, 크래프톤을 964억, LNF를 919억, 예. 현대건설을 913억,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일단 805억 샀는데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약간 겹치는 게 외국인하고 그러네요. 2차 전지 쪽은 좀 겹쳐요. 그 예, 예. 바이오 쪽하고 약간 다른 거는 카카오하고 크래프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인터넷 게임 쪽은 이쪽에 워낙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아마 많이 좀, 내려서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저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개인들은 그동안 뭐 어떤 종목들 많이 담았습니까? 개인들은 제가 이제 매주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삼성전자예요. 근데 네. 이번에도 역시 그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지금. 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삼성전자를 7,300억으로 제일 많이 샀고, 두 번째가 SK하이닉스를 2,599억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082억으로 많이 샀고, 삼성전기도 1,009억 샀습니다. 그리고 OCI를 921억 순매수했고요. SK텔레콤을 912억, 후성을 890억, 비덴트를 824억, 아모레퍼시픽을 734억, 심텍을 692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항상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이 반도체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주 위주로 샀고, 그리고 항상 보면 이렇게 시장에서 급나가는 기업들이 있으면 저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후성이 자회사 물적 분할해서 상장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번 그 한 달 동안 후성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좀 오른 업종들 좀 궁금한데요. 네. 한번 정리해 보죠. 한 달 동안 이제 업종으로 제일 많이 오른 섹터는,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 저비용 항공사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6% 반등을 해줬고, 면역 항암제죠. 그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한 19% 올랐고, 풍력 에너지가 19%, 2차 전지 이제 배터리를 제조하는 셀 업체가 17%, 조선 기자재가 17% 정도 올랐고, 관광 업체가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이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공작기계 업체가 13.92%, 석유화학 업종이 13.13%,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관련주가 한 13% 정도 올랐는데, 이게 뭐 그 뚜렷한 뭐 특징보다도 일단 놀라운 거는 어쨌든 해외여행과 관련한 저비용 항공사가 좀 굉장히 미리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이 올랐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 그동안 사실 바이오가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한 달 동안 이 신약 개발한 업체들의 주가가 좀 이렇게 급등했던 거의 것도 20% 많이 올랐네요. 네, 굉장히 좀 그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들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이제 지난 한 달 사이에 오른 거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 중에 뭐 이제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 게 중에서 그래도 이제 좀 앞으로 좀 괜찮게 보는 게,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LCC 그 저비용 항공사 이쪽은 그래도 내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아직도 우리가 해외여행 완전히 정상은 아니잖아요. 일본도 열린 건 아닌데 결국 일본도 빗장을 풀어주겠죠. 근데 이 저비용 항공사가 제일 수익성이 높은 노선이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좀 열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좀 좋은 일만 남았다 그런 기대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요즘에 LN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아무튼 조선 기자재가 지금 LNG 선 수주가 여전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 업황이 좀 화랑이니까 네. 뭐 반영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같네요. 뭐 올해만 좋다기보다는 한 2, 3년 정도 계속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비철금속 관련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게, 이번에 사실 그 미국에서 법안을,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보면 중국산 광물 쓰지 마라, 이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대체제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에도 그런 광물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쪽도 미국 법안 통과 수혜주로 뭐 최근에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입니다. 뭐 어떤 보따리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요즘에 뭐 2차 전지 그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해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2차 전지 글로벌 전략 물자 배터리 이런 제목이고요. 네. IBK 투자증권의 이현웅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그 낸시 펠로시 의원이 대만에 방문해 가지고 G2 갈등이 되게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 법안도 중국을 굉장히 견제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G2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뭐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쪽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좀 불안감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물음을 재점검할 필요가 좀 있어가지고 자료를 적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 보고서의 테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왜 우리가 다 주목을 해야 되는지, 또 완성차 배터리 소재로 이어지는 그런 이 밸류체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주목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현재 유효한 그 투자 포인트가 뭔지 그런 걸 좀 다뤘는데, 첫 번째가 어쨌든 배터리가 활동한 무대는 완성차입니다. 근데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한 10%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미국은 아직도 한 7에서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동안 막혀 있었죠. 유럽과 중국은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중국은 성장할 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전기차의 한 절반 정도인데 성장을 이미 많이 해서 지금 침투율이 벌써 20%를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과 지금 미국이 남았는데 그 안에서도 미국 쪽이 투자 매력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완성차는 수요를 담당하고 배터리는 공급을 담당하는데,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이제 미국 쪽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완성차 기업들이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미국 회사들 주로 하는 게 미국에 이렇게 공장을 만들 때 한국에 뭐 아시아 뭐 그 일본의 파나소닉도 있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3사랑 다 손잡고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또 이게 배터리 공급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중국과 손잡을 수도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기회인데 말이죠. 그래서 뭐 아마 일본이나 한국 쪽의 손을 계속 잡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상당한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키워드인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OEM, 뭐 테슬라, 미국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OEM은 뭐냐면 자동차를 실제 만드는 업체들이죠. 뭐 흔히 말하는 현대차, 뭐 GM, 도요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자동차 OEM사라고 우리가 좀 부르는데, 예. 이 회사들의 점유율이 향후에 어쨌든 최소 한 60% 정도는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탑 10 예. OEM사가 한 60% 정도를 차지할 것 같아서, 이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배터리 회사를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역시 테슬라가 제일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테슬라에 좀 공급하는 벤더가 역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중국산 소재나 광물 쓰지 마라. 이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탑픽으로는 역시 우리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예. 들어가 있고, 포스코 케미칼을 좀 탑픽으로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홀딩스부터 이 광물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보고서니까 한번 IBK 투자증권 보고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뭐 업종 뭐가 있습니까? 일단 다음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업종들은 좀 부진했던 업종들 중에 좀 찾아봤는데,